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니슬라프 게레멕의 빈곤의 역사, 이 발췌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빈곤과 빈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시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이게 단순히 가난하다, 아니다 이런 현상을 넘어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 구조가 이 빈곤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고 또 때로는 이용했는지 당신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빈곤의 역사는 사실상 사회 인식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인식의 역사요? 네, 게레맥이 특히 주목하는 건 빈곤이 그냥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 경제, 도덕 이런 틀 안에서 계속해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빈곤이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가지기도 했어요. 영적인 가치요. 가난한 게요? 네, 복음서나 그 교부 문학 같은 걸 보면 가난을 겸손이랑 연결시키면서 꽤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구원의 경제라는 말도 나오던데 부자들이 구원받으려고 빈민한테 자선을 베푼다는 거요.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빈민이 그냥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자들한테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와, 필수적인 존재. 네, 빈민이 있어야 부자가 자선을 베풀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보상을 얻는 그런 구조였달까요? 빈곤은 거의 신성시되었고 자선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의무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계속 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한 18세기 이때 버나드 맨더빌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빈곤이 사회에 필요하기다. 심지어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맨도빌의 주장은 당시에 정말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어요. 빈곤 문제를 어떤 도덕이나 종교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확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로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있어야 사회 전체의 부가 유지된다. 이런 논리죠.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빈곤을 아예 그냥 사회 질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거나 뭐랄까 심지어 미학적인 요소로까지 보는 시각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미학적 요소요? 그건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예케 같은 사상가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회라는 그림의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빈민이라는 어두운 부분, 음영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와. 음. 오르테스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국가의 부는 인구 규모에 상응하고 빈곤은 그 부에 상응한다. 이러면서 빈곤을 거의 자연 법칙처럼 설명했어요. 자연 법칙이요? 네. 결국 이런 시각들은 빈곤 문제에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같은 걸 없애버리고 그냥 경제적인 기능이나 사회 구조의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보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게레맥은 이런 관점들이 결국 빈곤을 정당화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결국 빈민을 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졌겠네요. 그 자료에서 대감금이라는 현상이 언급되던데 이게 그런 맥락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대감금이라는 건 거린이나 불황자처럼 일하지 않는 빈민들을 병원, 교정원, 작업장 이런 시설에 강제로 가두는 정책이었어요. 강제로요? 네. 겉으로는 구호한다, 교화시킨다 이런 목적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게으름 자체를 사회 악으로 보고 노동 윤리를 강요하면서 사회 질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비베스나 토머스 모어, 루터 같은 당시 지식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빈민에게 노동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이랑 없는 빈민을 나누려고 했겠네요. 그렇죠. 일할 자격이 있는 빈민이랑 게으른 불황자 혹은 추방해야 할 외지거린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결국 빈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게으름, 일하지 않음이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빈곤이랑 범죄를 거의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이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헨리 필딩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이 빈민이 겪는 그 고통 자체보다는 그들이 저지르는 뭐 사소한 불법 행위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훨씬 더 주목했다는 겁니다. 아, 그 고통보다는 행위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이런 시선이 결국 빈민을 억압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감금하거나 처벌하는 걸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 거죠. 물론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토머스 페인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봤다고요? 맞아요. 불행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 그들을 처벌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죠. 시대를 좀 앞서간 인도주의적인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페인의 주장은 빈곤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사회 구조로 옮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어요.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빈곤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불황자나 거린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그 사회구조적인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네. 게레맥의 분석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빈곤이 단순히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종교적인 구원의 대상에서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필요악이었다가 사회 통제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빈곤을 둘러싼 시각의 변화가 정말 유럽 문명의 가치관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레맥의 이런 탐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빈곤에 대한 정의나 대응 방식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이런 논쟁들, 예를 들어서 도울가치 있는 빈민은 과연 누구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오늘날 복지 논쟁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와, 그러네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군요. 네. 현대에 와서는 세계의 빈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좀 전 지구적인 윤리 차원으로 확장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 기나긴 빈곤 인식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이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